고급한 식당, 정해진 좌석 없이 자연스럽게 앉아있던 중 남편 서진의 상사 부부와 이서현의 친정 엄마까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항상 불편했거든요. 시어머니 노경자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늘 긴장하고 있었죠. 상사 부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서연 씨, 평소에 뭐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서연이 대답하려던 순간 시어머니 노경자가 물잔을 내려놓고는 밝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얘는 우리 도움이에요. 식사 자리에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 말에 서진 상사 부인의 눈이 커졌고 이서현의 친정엄마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서연은 숨이 턱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 부인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 아니세요? 노경자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며느리긴 하지만 뭐 하는 일을 보면 도움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만 하니까. 서진이 당황해 말했죠. 엄마 그건 좀. 하지만 노경자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얘가 집안일도 다 하고 음식도 하고 뭐든 도맡으니까. 진짜 식구보다 더 고생하잖아. 가사 도우미지 뭐. 도우미. 그리고 말이야, 이 애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말 돈 주고도 못 구할 일꾼이지. 상사 부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은. 아니야, 칭찬하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게으른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성실해. 시어머니 수발도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완벽하고. 노경자는 계속해서 서연을 마치 물건처럼 품평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직 아이가 없어. 3년째인데 말이야. 그것만 빼면 정말 괜찮은 도움이야.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고 서연은 그대로 앉아 입술을 꽉 다문 채 물만 바라봤습니다. 상사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며느님이 듣고 계신데. 괜찮아, 괜찮아. 얘는 원래 말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정말 순하다니까. 그때 조용히 있던 친정엄마 김정란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저도 도움이네요. 제 딸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키운 사람도 도움이겠죠. 순식간에 모두의 시선이 정란 여사에게 쏠렸고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노경자를 바라봤습니다. 노경자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요, 맞는 말씀이세요. 사돈어른 말씀이 정확해요. 정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사돈, 가정부는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슨 대가도 없이 일만 했네요.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하신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며느리 부려오셨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가정부는 퇴근 시간이 있는데 우리 딸은 24시간 일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쉬는 날 없이 말이에요. 서진 상사 부인이 입을 가렸고 상사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란 여사가 계속했어요. 아, 이제 알겠네요. 왜 우리 딸이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돈, 가정부한테도 존중과 예의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남 앞에서 막대하시면 안 되죠. 노경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그냥. 그냥? 아니에요. 방금 우리 딸을 완전히 모독하셨어요. 며느리를 도움이라고 소개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서진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들, 이런 자리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정란 여사가 사위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아내를 이렇게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남편 자격이 있어?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경자의 얼굴이 굳는 순간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한 걸 도우미 일이라 여기셨다면 앞으로는 진짜 도우미를 부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전 이제
가족으로도 일꾼으로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3년 동안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그냥 도움이었군요. 그럼 도움이답게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상사 부부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친정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더 이상 여기서 도우미 노릇할 필요 없어요. 둘은 식당을 조용히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상사 부부가 떠난 후 노경자와 서진만 남았어요. 서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런 말을 해요? 서연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르게? 엄마는 항상 그래요. 서연이를 사람으로 안 봐요. 노경자이 변명했어요. 나는 칭찬한 거야. 부지런하다고. 칭찬이 그래요? 도움이라고 소개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친정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없이 먼저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노경자는 여전히 부엌에서 상을 치우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식당에서의 그 굴욕적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이 좀 심하셨어요. 그 말에 노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난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아이고, 민감하긴 하네. 너 요즘 많이 예민하구나. 농담이요? 저를 도움이라고 소개한 게 농담이었다고요? 노경자가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나? 실제로 집안일 다 하고 있잖아.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도 안 하는데 너는 잘하니까 칭찬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서진은 그제야 눈을 들어 서연을 보며 말했죠. 서연아,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하신 거야.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 서연은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서진 씨는 그게 웃을 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정부라고 했는데 그게 농담으로 들려요? 서연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대 해석이요? 당신 상사 부인이 얼마나 당황해했는지 못 봤어요? 친정엄마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도 못 봤고요. 서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냐고. 가족끼리 있을 때도 아니고 바깥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냐? 민감하게 군다고요?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저는요, 그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어요. 내 친정엄마 앞에서, 남편 회사 사람들 앞에서 사람 구실 못했어요. 근데 그걸 확대 해석이라고 넘기면 저는 뭐가 되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어요. 됐어. 괜히 또 예민하게 굴지 말고 물 한 잔 마시고 씻고 자. 내가 무슨 아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크게 키우니? 그리고 말인데 며느리가 그런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맞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서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체면이라고요? 그럼 며느리를 도움이라고 소개하는 건 체면에 맞나요? 야야야,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노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너를 칭찬한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게으른데 너는 부지런하다고 한 거라고. 그럼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저를 도움이라고 소개하실 거예요?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도우미보다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예민해서 일을 벌인 사람처럼 몰리는 기분이었죠. 서진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그냥 넘어가자. 제 기분은 상관없고 어머니 기분만 중요한가요?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을 섬기는 도리라는 게 있잖아.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자신만 참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서연을 피했고 서진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늘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 그날 일로 삐져가지고 말이야.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도움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인데. 사실이잖아. 서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조금만 뭐라고 해도 바로 삐져. 진짜 버릇없어졌어. 심지어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서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여자, 요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면 아침부터 짜증을 품고 사는 얼굴이야. 며느리 얼굴이 그게 뭐니? 손님 보기 민망하게. 그리고 말이야, 밥할 때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정성껏 했는데 요즘은 성의가 없어. 서연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여자라는 말. 자기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라고도 부르지 않는 그 말. 서진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밥이 좀 설었네. 요즘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김치도 너무 짜. 간을 제대로 맞춰야지. 평소 같으면 맛있다고 하던 반찬들도 이제는 모두 트집거리가 되었어요. 서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에게 말했죠. 엄마 말씀에 좀 더 신경 써. 기분 상하신 것 같아. 그날 밤 서연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그날 이후 서연은 마음속으로 하나씩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침묵이라는 이름의 인내까지.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제대로 마주보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싸고 쓸모 있는 일꾼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은 서진의 회사 임원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고급 한식당의 룸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벌써 와 계셨고 자리를 정리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서연 씨.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이고, 얼굴이 밝네요. 겉으로는 살갑게 웃고 계셨지만 정작 제게 앉을 자리는 말없이 벽 쪽 끝에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다른 부인들은 모두 중앙 테이블 가까이 앉는데 저만 구석진 자리였어요. 서진은 제게 다가와 작게 말했죠. 서연아, 그냥 오늘만 좀 이해해줘. 어머니 체면도 있으니까. 체면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쓴맛을 돌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던 걸까요? 체면이요? 그럼 제 체면은 상관없나요? 서연아, 제발 오늘만 조용히 있어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보이면 곤란해.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서진의 상무님과 부장님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부인들과는 친근하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셨지만 저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노 여사님, 며느리분이 정말 조용하시네요. 한 부인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말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한 명이 제게 물었죠. 아, 이분은 누구신가요? 처음 뵙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어요. 아, 얘요? 집안일 도와주는 친구예요. 뭐랄까, 우리 집 가사 도우미 같은 존재죠. 정말 성실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거든요. 요즘 이런 사람 구하기 힘든데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 쏠렸고 서진은 당황한 듯 물을 들이켰습니다. 상무 부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 그런데 며느리분 아니세요? 며느리긴 하지만 하는 일을 보면 도움이죠. 아이고,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계속했어요. 정말 말 잘 듣고 불평불만도 없고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고, 가족이니까 더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면 이렇게 못하죠. 시어머니가 더욱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애가 정말 착해요. 아무리 혼내도 대들지 않고 시어머니 말 잘 듣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없는데 얘는 달라요.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저는 웃어야 할지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던 분 중 한 명, 서진 상무의 부인이 조용히 말했죠. 요즘도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소개하는 집이 있군요. 신기하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해졌어요. 상무 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는 가족이지 도우미가 아닌데요. 그것도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을 굳혔지만 곧장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농담을 좀 과하게 했나 보네요. 얘는 우리 서진 며느리예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워낙 집안일을 잘해서 농담 삼아 그런 거예요. 하하하.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인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며느님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님이 농담을 좀 심하게 하시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자, 이제 음식 시키죠. 뭐가 좋을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상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연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음식이 나와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부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님은 뭐 하세요? 직장 다니시나요? 아니요, 집에서. 서연이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얘는 집안일이 전문이에요. 정말 잘해요. 요리, 청소, 빨래 뭐든지. 아이고, 그럼 집에서 정말 바쁘시겠네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그게 며느리 할 일이죠. 시어머니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날 저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식사 중간에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속이 좀 미식거려서. 서진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아, 집에서 쉬어라고만 했죠. 문을 닫고 나오며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진은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말했죠. 서연아, 오늘 왜 그렇게 중간에 나왔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잖아. 제가 이상했나요? 저를 도움이라고 소개한 어머니는 이상하지 않고요. 그건 엄마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어떡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거기서 웃고 있어야 했나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친정엄마 김영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가사도우미라고 불렸어. 그 사람들 앞에서.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김영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 이제 나도 못하겠다. 엄마가 나서야겠다. 이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어.
그날 이후 서연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참는 걸 멈추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돈을 다 날린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몇 번 더 물어봤어요. 엄마,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된 거야? 5천만 원 넘게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서진이 전화를 끊고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보이스피싱 당하셨대. 5천만 원 넘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자기 자랑이던 돈, 지갑을 꽉 잡고 살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5천만 원이나?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금감원에서 전화 왔다고 세무조사 나온다고 해서 급히 계좌 옮겨야 한다고 했나 봐. 서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안타까웠거든요. 그럼 빨리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날 저녁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엔 경찰 2명이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진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내가 그런 전화를 받고도 속을 줄은 몰랐어. 하필 오늘 같은 날에. 그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지만 어딘가 억울함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는 않더군요. 경찰이 마지막 확인을 하고 떠난 후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대체 무슨 계좌에 송금한 거야? 금감원이라서 우리 집에 세무조사 나온다 해서 급히 내 명이 아니라고 해야 안 걸린다길래. 그래서 서연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다 해서 그걸. 뭐라고요? 제 이름으로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죠. 아니, 전에 내 명의로 같이 해둔 적 있잖니. 그거 아직 살아있는 줄 알고 내가 쓰는 줄로도 돼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 제 허락도 없이 제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남이 어디 있어? 금감원에서 전화 온 건데. 서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미리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제 계좌를 쓰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급한데 언제 상의해?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 돈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우리 집 돈이라고요? 그 계좌는 제 명의인데요. 명의야, 내 거지만 돈은 내 돈이잖아. 그런 걸로 따지려고?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김영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경자 씨, 지금 이 상황 우리 서연이한테 책임 돌릴 생각은 아니겠죠? 책임?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그런 계좌가 있었으니까 쓴 것뿐이지. 그런 계좌요? 자기 며느리 명의로 된 계좌에 함부로 송금하면서 본인 허락 없이? 그건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사기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그렇게 말해요? 난 이 나이에 자식들 위해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구한테 따기를 맞아야 되는 거야? 자식들 위해 살았다고요? 그럼 며느리는 자식이 아닌가요? 김영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경자 씨, 자식 위해 산다면서 왜 며느리는 도우미 취급하시나요? 왜 사람들 앞에서 가정부라고 소개하시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아니요. 딱이 맞으실 일 없어요. 다만 이제 그만 우리 딸한테 입으로 상처 주는 건 멈추시죠. 김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도우미라고 소개한 것도 자리가 부족해서인가요?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경자 씨, 농담이면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이 웃었나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나요?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분위기요? 며느리 망신시켜서 분위기 맞추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경자 씨,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 준 상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 받은 상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들, 일단 엄마 상황이 이러니까. 서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김영자가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이렇게 대할 때 왜 말리지 않았어? 3년 동안 방관만 하고 있었잖아. 그건 그건 뭐? 어머니 편에서만 생각했다는 거지.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돈 5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지금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사과요? 당연히 해야죠. 김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명의 계좌 함부로 쓴 것도 그동안 사람 취급 안 한 것도 다 사과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나 이 집에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서연아, 돈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없는 집에서 나를 도움이라고 부르는 집에서 말이야.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이후에 남편 서진의 상사 부부와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노경자는 그 부인을 몇 번 만나봤다며 한껏 들떠 있었죠. 서연은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테이블 세팅까지 끝마쳤습니다. 아이고, 이 접시는 왜 이렇게 기울었니? 어지간히도 감각이 없네. 노경자는 손님이 오기도 전부터 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서진이 상무 자리 놓고 있는 거 알지?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해. 내가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분위기만 맞춰. 네, 어머니. 서연은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듯했죠.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고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사 중간에 벌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집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안사돈이 워낙 꼼꼼하신가 봐요. 상무 부인의 말에 노경자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 제가 뭘요? 그저 그런 아이 하나가 손발이 되어줘서요. 일 좀 시키면 국말 없이 착실하긴 해요. 그 말에 서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손님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일 시키신다고요? 혹시 그럼 아, 그냥 식구처럼 지내는 애예요. 조금 불편한 사이지만 뭐. 요즘은 다 그런 거죠. 조금 불편한 사이라는 표현에 상무 부인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연은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벨이 울렸고 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친정엄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두 손엔 직접 만든 김치며 밑반찬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오래된 주름과 기색 없는 미소가 서려 있었죠. 오다가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그냥 얼굴이나 볼까 하고. 서연은 당황했지만 반가웠고 조심스럽게 엄마를 안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노경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참. 상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노경자는 그 손을 제지하듯 말을 끊었습니다. 아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집 온 애 친정엄마시래요. 뭐 반찬 같은 거 들고 오셨대요. 친정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이내 사라졌죠. 저 그냥 금방 가려고요. 무슨 중요한 자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서연은 어쩔 줄 몰랐고 친정엄마의 두 손에서 반찬 봉지가 덜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내가 모셔다 드릴게. 하지만 그 순간 노경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 좀 도와줘라.
여긴 손님이 계시잖니? 저쪽 손님은 어차피 뭐, 지나가는 분이니까. 지나가는 분. 그 말에 서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입을 꾹 다물고 현관문을 닫는 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 잔인했죠. 식사는 계속됐지만 서연은 다시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갔고 그날 밤 서진은 소파에 등을 기대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서연이 서진에게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계속 도움이라고 소개하고 가정부라고 불리고 친정 엄마를 가르켜 지나가는 분이라면서 우리 엄마까지 모욕하시고 저는 이 집에서 가족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연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그렇게까지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그동안 참은 게 모자라서 더 참으라고요? 서연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진 씨, 정말 궁금해요. 저를 아내로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때 노경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나가. 그렇게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우리 집에 며느리가 웬 말이야. 그 말에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가정부 취급당한 게 싫었던 게 아니에요. 전 가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 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노경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노경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나갈게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람 아닌 취급받으며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트렁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붙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느꼈거든요. 서연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집 안엔 정리되지 않은 전이 마르지도 않은 채로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음식 찌꺼기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서연이 깔끔하게 정리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노경자는 뭔가 허전한 듯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 없어도 돼. 그깟 며느리 하나쯤 없어도 집은 굴러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진도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평소 서연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워졌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노경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서연이 없는 집의 불편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노경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응급수술비가 급히 필요합니다.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노경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가 사고를. 중상입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대기 중인데 수술비를 먼저 입금해야 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입금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서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노경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인데도 아들 이야기만 나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졌거든요. 노경자는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고 보관해둔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급히 동네 은행으로 뛰어갔고 창구 앞에서 손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여기로 다 이체해줘요. 빨리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은행 직원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렇게 급하게 큰 돈을 이체하시는 이유가? 내 아들이 사고 났다니까요. 수술비라고요.
혹시 전화로 확인 받으신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보이스피싱. 이런 급한 상황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통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노경자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시간 없어요. 내 아들이라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결국 2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고 직원이 사기 가능성을 확인할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경자는 불안한 마음에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너 지금 어디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회사인데. 평소처럼 멀쩡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순간 노경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돈을.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노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진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경자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진아, 내 돈 2천만 원이 없어졌어. 내가 사고 났다고 해서. 뭐라고? 사고? 나는 멀쩡한데. 서진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은행 CCTV와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노경자는 그저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입술은 바싹 타 있었고 눈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민경이 집에 와서 상황을 듣고는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진짜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엄마가 혼자 정신없어서 이런 거잖아. 평소처럼 올케가 있었으면 절대 이런 일 안 생겼다고. 올케가 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당황해서 돈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서진은 민경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요즘 서연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시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하지만 가만히 있던 노경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그의 번호. 알아? 서연이 말이야. 번호 좀 줘봐. 나 할 말이 있어. 서민경이 의아해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냥 줘봐. 내가 알아서 할게. 노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노경자가 중얼거렸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나 진짜 급한데. 서민경이 비웃었어요. 엄마, 올케가 왜 전화를 받겠어요? 그렇게 나간 사람이.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런 급한 일이 있으면. 가족? 엄마가 며느리 취급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노경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노경자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그 애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애가 있었으면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때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했던 며느리가 위기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전화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더는 그 집의 가정부도 희생양도 아니었으니까요.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엄마와 차를 마시며 서연은 울리는 전화를 보고도 그냥 무음으로 돌렸어요. 이제는 그 집 일이 나와 상관없어.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서연은 요즘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이 아닌 정원 있는 친정집 마당에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남편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에 서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시간에 일어나서 햇살을 받으며 꽃에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김영자는 작은 탁자 위에 손수 삶은 감자와 보리차를 내놓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웃는 거 엄마 몇 년 만에 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감자 맛에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 김영자가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얼굴에 살도 좀 올랐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서연은 거울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로 얼굴이 좀 더 통통해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엄마, 나 그 집에서 며느리였던 적 없는 것 같아. 그냥 부엌에 붙어 사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 김영자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사람 대접 못 받은 거야. 그 집은 널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본 거고, 넌 이제 그 집 내려놔도 돼. 김영자의 말은 조용했지만 뼈가 있었고 깊은 위로였습니다. 엄마, 근데 가끔 생각해. 내가 너무 참았나? 진작에 나왔어야 했나? 아니야. 내가 충분히 노력했어.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그 사람들이 변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지만 서연은 보기만 하고 받지 않았어요. 또 전화 오네. 김영자가 말했어요. 받지 마. 지금 받으면 또 예전처럼 될 거야. 그 시각 시어머니 노경자는 서연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기 너머 노경자의 손끝은 점점 더 떨렸고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두려움과 후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 애가 진짜. 노경자는 짜증을 내다가도 금세 불안해졌어요. 서연 없는 집의 불편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는 계속 쌓여 있고 밥은 제대로 차려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서민경은 매일 올케 언제 와? 라고 물어보고 서진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하나쯤 없는 게 대수냐던 사람이 이제는 그 며느리의 손 하나가 절실하게 그리워진 거죠. 노경자는 서진에게 말했어요. 너 서연이한테 전화해봐. 엄마가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엄마가 직접 하세요. 내가 했는데 받지를 않아. 너라도 해봐. 서진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노경자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나 그만 좀 애타게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무음이었고 메시지 창에 남겨진 읽지 않음이라는 글자가 그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서민경도 문자를 보냈어요. 올케, 우리 집 진짜 엉망이야.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냥 돌아와. 예전 일은 다 잊자.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노경자가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이 애가 진짜 안 올 생각인가 봐. 그럼 어떡해? 집안일은 누가 해? 서진이 말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는 일꾼이 아니라 내 아내였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해? 너는 회사 다니잖아. 엄마가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제야 노경자는 서연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결혼 초 어색하지만 설렘 가득했던 모습, 명절 아침에 처음으로 떡국을 끓였던 날의 사진, 그리고 점점 굳어져가는 자신의 얼굴 결국 찬밥을 들고 부엌에 혼자 앉아있던 그 마지막 날의 사진까지. 내가 정말 많이 참았구나. 사진 속의 자신을 보니 점점 생기가 없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마지막 해의 사진들은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이런 얼굴로 살았었나? 김영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했던 거야. 내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서.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하나 작성하다 말고 다시 지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지우고 또 지우고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용서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 그녀는 아직 용서보다 자존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날 밤 노경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서연 생각만 났거든요. 내가 그 애를 너무 심하게 대했나? 그래도 그렇지.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서연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다음 날 아침 정원 끝에서 장미꽃이 새로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야 사람 같은 숨을 쉬는 것 같아. 김영자가 딸 옆에 서서 말했어요. 꽃도 좋은 곳에 있어야 예쁘게 피는 거야. 넌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야. 서연은 장미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 꽃처럼 내가 있을 곳에서 다시 피어볼까? 그 순간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보지도 않고 무음으로 돌렸어요. 이제는 내 시간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야.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찾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가볍게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평온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웅크리고 있었죠. 시댁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가끔씩 그 집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던 그 순간들이요. 김영자가 서연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도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던데.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가끔 생각이 날 뿐이에요. 그럴만해. 그 집에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않으니까. 문득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김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곳엔 노경자가 서 있었습니다. 노경자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거든요. 사동. 김영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노경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풀썩. 노경자는 김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사돈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 식당에서 그런 말 한 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체면이 그게. 노경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서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빨래도 쌓여 있고. 김영자는 조용히 노경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경자는 고개를 저으며 더 낮게 몸을 숙였습니다. 서연이한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난 걔를 내 딸처럼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말에 김영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처럼요? 딸이라면 그런 자리에서 가정부라고 소개했겠어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자 씨, 지금 와서 딸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동안 그 집에서 서연이가 살 때는 뭘 했어요? 노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요? 이제는 정말 잘해줄게요. 김영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제 와서요? 서연이가 경자 씨 집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세요? 그때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서연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노경자는 서연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노경자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이제 정말 달라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했던 건 돈도 체면도 아니었어요. 노경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그게 그렇게 큰 상처였는지. 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무시한 거예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 다시는 서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노경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대할게. 딸처럼 아낄게.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노경자는 울면서 말했죠. 그럼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될까?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저를 좀 아끼고 싶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노경자가 부인했어요. 그게 아니야, 서연아.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어. 그럼 왜 사람들 앞에서 도움이라고 소개했어요? 왜 명절 밥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가족이면 그렇게 하나요? 노경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오더라도요. 그 말은 단호했고 담담했습니다. 정말 안 돌아올 거야? 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노경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김영자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노경자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김영자의 마당에는 새로운 식탁이 놓였습니다. 서연이 직접 고른 작은 원목 테이블, 그 위엔 엄마가 만든 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서연이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서연. 김영자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생일상이네요. 그동안은 생일에도 일만 했지. 김영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날 밥상에는 3개의 숟가락이 놓였습니다. 서현, 김영자, 그리고 서연 자신을 위한 자리 하나. 엄마, 이 자리가 정말 제 자리네요. 그래, 이게 내 자리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드디어 서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밥상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일기에 썼어요. 오늘 진짜 내 생일을 처음 보냈다. 내가 주인공인 하루를.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시댁에서의 3년은 끝났지만 서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나갔다고 했지만 서연은 마침내 벗어났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집에서 밥 한 끼, 자리를 허락받지 못한 며느리.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이젠 밥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정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성 컬러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